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지난 여름 경북 예천에 내린 폭우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지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사고를 조사하던 수사단장은 최 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책임을 지고 사건을 수사해야 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죠. 오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꼬리 자르기, 도피 사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인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자에 포함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들의 혐의를 모두 빼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했습니다. 오늘 고 최수근 상병과 수색 작업을 하다가 같이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한 장병의 어머니가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사고 이후 이 장병은 최 상병을 잡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면서 2달여 동안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국방부는 단체 트라우마 교육을 한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세간에 이런 우스갯말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네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한다는군요. 심장이 뜯기는 분노로 고발장을 낸다는 이 어머니의 마음 알 것만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에서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 중단 사태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31일부터 거문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가 어제야 대체 운행 선박이 투입이 됐습니다. 반복되는 운행 중단으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불만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난 8월 말부터 여수 여객선 터미널과 거문도항을 오가는 파라다이스호가 운행을 중단했다가 어제부터 대체 선박이 투입되면서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해당 항로에 투입된 여객선은 이 파라다이스호 한 척인데요. 여수항 노선을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해왔지만 갑작스런 운항 중단으로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거문도나 손죽도, 초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무려 열흘 이상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여객선을 운행하는 선사는 이번 거문도 항로의 운행 중단이 노후 선박의 수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노선의 운항 적자로 인해 선사가 제때 선박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이 중단되자 2천여 명에 달하는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여수항 대신 이 고흥 녹동항을 이용해 거문도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열흘 이상 여수에서 고흥 녹동항으로 이동해 차도선이나 회속선을 타고 거문도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요. 거문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행이 중단되자 당장 각종 생필품 수송에 차질이 생겼고 특히 시내의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어제야 대체 선박에 투입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잠시나마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거문도 여객선 운항 중단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문도 운항 노선의 선박 투입이 중단되자 지난 7일 여수해수청과 여수시의회, 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이 거문도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는데요. 간담회에서 거문도 노선 운항 선사인 LS 쇼핑은 선박 유류비나 용선비 등 이 보조금인 준공영제 비용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수해수청은 한국해운조합 면세유만 인정이 되고 선사 측이 반입에 사용하고 있는 외부의 유류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제부터 대체 투입된 선박의 운임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까지 확인됐는데요. 운항 적자 상태인 선사의 노후 선박 투입으로 인한 고장이나 운영비 적자로 인한 추가 운항 중단 사태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노선을 운항할 새로운 대체 선사를 찾을 때까지는 이 불안한 운항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수청은 여수와 검은 항로를 운항할 내향 정기여객 운송사업자의 선정 공모 결과 5개 선사가 참여했다며 조만간 새로운 선사의 노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수부가 새로운 운항선사를 찾는다 해도 실제로 노선 투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여수항에서 검은도를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주민들이 선박 운항 중단으로 인한 피로도가 극한 상황에 달해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명절이에요. 참 이 대책이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남도 산하 지자체들이 연간 사용하는 예산을 맡겨두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금고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진보당 전남지방의원단이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의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진보당 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와 교육청 또 22개 시군 전체 예산 규모가 무려 30조 원이나 되는데 해당 예산을 맡겨둔 금고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지방의원들은 금고 운영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했지만 금융기관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며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전남도나 일선 지자체의 예산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꺼내 쓰는 상황에서 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금융기관에 맡겨지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 이자가 얼마이고 이자 수익을 감안해 지자체의 금융기관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군의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자체에 장학금을 기부한다거나 지자체 행사 등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구상해보자 이런 언급인 것 같습니다. 네, 진보당 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은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은 이자 폭탄으로 힘들어하지만 5대 시중은행 중 전남도 금고 지정기관인 NH농협은행의 경우 가계 예대금 금리차가 1위라며 전남의 금고 지정기관이 대출 금리 인하나 예대 금리차 축소 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전남지방의원들은 전남지역 금고의 이자 수익이나 지정된 금고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금고가 지자체에 후원하는 방식을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방식의 내용을 조례로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시도의원들, 당장 진보당 지방의원이 소속해 있는 나주와 화순, 광양, 순천과 전남도 교육청에서부터 금고 운영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지자체가 금고에 맡겨두는 예산도 주민들의 세금이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금고 환원 사업 추진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가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대외 직명을 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광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광양시와 노사 간담회를 열고 광양시에 6급 무보직의 호칭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광양시가 노조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광양시의 6급 무보직 팀장의 공식 명칭은 차장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동안 광양시는 6급은 팀장, 7급 이하는 주무관이라는 명칭으로 대외 직명을 통일해왔습니다. 하지만 6급의 경우 팀원이 없는 무보직 팀장에게도 똑같이 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상당히 혼선을 겪어왔는데요. 이 광양시 일부 부서에서는 한 팀에 2명의 팀장이 근무하는 해프닝이 발생해 대내외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번에 공무원 노조가 광양시에 차장 직급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예, 직제와 업무를 세분화하는 대신에 차장이라는 호칭만 부여한 셈인데 노조의 직제 신설 요구에 동의한 광양시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광양시가 노조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광양시는 어제부터 청내 6급 무보직 공무원의 호칭을 차장이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변경된 대외 명칭을 각종 문서나 명함, 홈페이지의 조직도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차장 직제 신설에 대해 찬성 의견이 80%로 높았고 또 노조의 건의도 수용함으로써 이 대외 직급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혼선을 없애고 유연한 조직 문화로 소통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대회 직명 변경으로 인해 차장 호칭을 사용하게 될 광양시의 6급 무보직 공무원은 기능직을 포함해 모두 75명이라고 합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늘 잘 보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이 없는 게 좋은 거죠. 예, 별일이 없고 근황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별일이 없는 날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질문의 의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한 주 잘 맞아. 보내셨냐. 궁금하시지도 않아 사실. 뭐 그냥 궁금하긴 해. 인사. 일주일 그 만에 보는데. 그 질문에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 특별한 질문에 일은. 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나가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렇게 생각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뭐 한 주 뭐 안녕하셨냐. 네, 맞아요. 별일이 있었으면은 네, 뭐가 별일 있으셨냐. 없었어요. 이제 네. 그런 거죠 뭐. 네, 늘상 안녕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이번 주에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그 극단적 선택의 전력이 있는 그 이제 교도소 수용자가 이제 그 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제 이 사건 이제 대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제 1심 판결이긴 한데 물론 이제 지금 법무부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교도소 내에서 이미 극단적인 선택 전력이 있었어요. 이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요? 네, 이미 아. 한 번 있었어요. 한 차례 좀 전력이 있었는데 결국에 또 이제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자살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모친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거 보호해줘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다. 교정시설 내에서 이제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국가의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좀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10년을 선고받은 수용자였대요. 네. 근데 이제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으로 진단이 돼서 이제 수면제랑 약물을 다량으로 처방을 받은 거죠. 교도소 내에서. 근데 이 수용 당시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번 시도를 했어요. 물론 실패했으니까 살아남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쟁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계속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고심까지 가가지고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안에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고 형이 확정된 지 불과 5일 만에 약을 미리 모아놨던 거예요. 몰래 모아놨다가 한 번에 이걸 다량을 이제 복용을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걸 살핀 거죠. 그러니까 수용자가 이제 구금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게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만은 스스로 시설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갇혀 있는 사람은. 그리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돼 있으니까 시설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형 선고를 받은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동정 관찰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한 데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제 인정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시설 관리자 몰래 약을 오랫동안 숨겨왔잖아요.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막기가 참 곤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배상의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을 해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10%.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10%냐 뭐 몇 %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이 있냐 없냐가 사실 쟁점이었는데 책임이 있다라고 일단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수용자들이 자살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해야지 뭐 의무를 다한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는 지금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입장이니까 항소심에서 또 결론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라는 거는 뭐 어떤 측면에서 10%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뭐 모든 그 이제 기록을 볼 수는 없었는데 예. 일단은 이 죽은 수용자 나이가 30살 정도밖에 안 됐었고 당시 미성년자를 이제 폭행한 뒤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이제 방치시켜 가지고 결국 그 미성년자가 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징역 10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징역 10년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이제 약으로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7,200여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어요. 뭐 이제 뭐 유자료 같은 것까지 했겠죠. 죽은 사람의 이제 그런 것까지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 교정시설의 의료과 그 상담 내용에서도. 네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한 방법 역시 첫 번째 자살 시도랑 똑같잖아요. 똑같다. 약을 모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구금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같은 경우는 행동의 자유도 많이 제약이 되고 스스로 이렇게 시설에서 나갈 수도 없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런 뭐 중형 선고에 따른 뭐 이제 자살 충동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데 그 부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느냐. 이 부분에 이제 국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1심에서는 인정한 거죠. 10%가 왜 나왔냐고 물어보신 건데 이제 그러니까 모친이 재판부에서는 국가에 청구한 금액이 7,200인데 그 예. 중에 한 10% 그러니까 한 2,000 정도를 얼마가 배상해라 뭐 이런 맞습니다.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하게 했는데 전적인 잘못은 아니고 예. 일부 추가 관찰이나 추가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미흡했던 점은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국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액과는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목소리들이 좀 나온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제의 판결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주제로 넘어가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법 판단이었죠.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당시 대변인이 문준용 씨의 입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준용 국민 지명 수배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이 자부를 붙였어요. 여기서 쟁점이 된 인격권이 이제 쟁점일 텐데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왜 이러지? 큰 일을 보기가 힘드네. 엊그제는 피도 좀 섞여 나오는 것 같고 큰 병은 아니겠지. 병원부터 가볼까? 무서운데. 예,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제 큰 일을 볼 때 좀 불편하고요. 피도 좀 섞여 나오는 것 같은데 큰 병인가 싶어서요. 예. 일단 검사를 해봐야 하니까요. 검사실로 가 계세요. 무슨 검사실에 침대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야. 예, 환자분 속옷까지 다 내리시고 대기하세요.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보게 생겼는데 뭐 속옷까지 다 내라고요? 이거는 아니죠. 제가 이래봬도 이 뼈대 있는 유교 집안 사람이라 내 속살을 아무한테나 안 보여줍니다. 예, 환자분 뭐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검사하려면 속옷을 벗고 해야지 어떻게 뭐 입고 합니까? 아니 옆 사람이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제 치부가 다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아니 무슨 병원이 이럽니까? 수치스러워갖고 저 검사 안 받으랍니다. 그러다가 치료 시기 놓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인격권을 침해받았어 이 사람아. 곧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유교보이였습니다. 유교보이. 유교. 예. 알겠습니다. 인격권 여기에는 과연 해당이 될지도 궁금하고 자세한 이야기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인격권입니다. 인격권 침해.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제 아들 문준용 씨 사건에서 인격권 침해가 언급이 되면서 이제 대법에서 이제 700만 원 배상의 책임을 또 물게 됐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인격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동안은 인격권이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례상으로는 인정이 돼 왔었어요. 그런데 뭐 명문화된 법 규정은 사실 없었는데 네. 2022년 5월경에 이제 법무부가 이제 그 입법 예고를 했었죠. 정부가 이거를 민법에 명시를 하겠다, 명문화를 시키겠다 이제 했는데 아직 그게 이제 법 이제 신설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그때 이제 입법 예고는 있었는데 일단 인격권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속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보호돼야 할 모든 이익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격권에는 일반적인 인격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되는 인격권이 있고 또 이제 개별적, 개개인에게 인정되는 인격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명예권 아니면은 이제 성명, 이름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초상권 이런 건 좀 들어보셨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다음에 생명이나 신체. 뭐 이렇게 어떤 한정된 그 구성 요건을 가진 그 개개의 인격권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프라이버시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것도 인격권의 일종이고 또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다 이런 것들이 인격권 안에 있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격권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이 어디까지 보호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 분야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참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인격이 미치는 모든 영역,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해됐다. 뭐 당연히 뭐 형사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생활 침해, 뭐 비밀 침해 아니면 불법 녹음이나 감청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뭐 생명, 신체, 자유, 정조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신체적 측면에 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 관한 인격권의 침해 그리고 뭐 신용이나 영업 같은 뭐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인격권의 침해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그게 꼭 외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면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의 우리가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른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판례가 이 헌법 10조와 헌법 17조에서 이 인격권을 도출해내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해서 이게 뭐 법문에서 뭐 이제 명문 규정으로 이거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금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런 사례 누군가 나를 지칭해서 뭐 지명 수배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이제 판결문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격권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뭔가 발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뭔가 수치스럽게 느껴진다는 모멸적이다 하면 그런 게 바로 인격권 침해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 문준용 씨 사건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이야기는 진짜 많이들 듣고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뭐 놀림을 받았다. 만약에 수틀리면은 나 인격권 침해당했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너무 쉽지 않을까요? 수틀린다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당연히 명예와 관련된 건 당연히 인격권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놀림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직 내에서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어쨌든 인격권하고 관련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한 것도 물리적인 어떤 폭력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인격을 이루는 어떤 신체의 자유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격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굉장히 모멸적인 감정을 느낄 정도로 놀림을 당했다. 수 틀리는 게 아니라 수 안 틀려도 인격권 침해 당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통은 이제
인권이다, 인격권이다 이런 침해 사례를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많이 또 판단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도 또 민원 신청을 많이 하고 실제 이제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 예. 이제 물리적인 폭행을 넘어서서 뭐 상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에게 남자를 잘 만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이라던가 어쨌든 그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 해서 이게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러해서 실제로 침해한 거다라고 한 사례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또 꽁트로 했던 그 사안에도 실제로 있었어요. 예. 한 산부인과에서 동시에 3명의 환자를 진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것이 그쵸. 같은 공간에서요? 네, 의사 한 명이 같은 공간에서 예. 환자를 3명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어떤 병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 환자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그것도 개인 정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이제는 이 의사는 나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됐을 때 이게 이제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도 어떤 환자의 그 의료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 것이고 또 인격권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국가인권위가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꽁트 이야기하신 김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어떤 병명이나 나의 어떤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까봐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유교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유교보이가 내 속살을 감히 누가 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내 인격권 훼손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뭐 신체에 관련된 인격권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꽁트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유교인지 여부는 사실 쟁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꽁트 사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옆에 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지를 벗고 뭐 이렇게 내진을 한번 해보자, 예. 뭐 학문을 좀 보자 이렇게 뭐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이계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산부인과 사례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병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사생활의 어떤 자유, 뭐 비밀의 자유 이런 것도 다 인격권의 일종이고, 아까 그 사례에서 똑같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들이 탈의를 위해서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거,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한 것도 환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국가인권위에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꽁트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든가 말든가 당장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옷부터 벗어라 이렇게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그냥 그 자기 살 보여주는 것조차도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료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예를 가림막을 들어서 갖춰야 된다는 옆에 있는 어떤 환자들에게 내 속살을 보여주기 싫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네. 난 선생님한테도 내 속살을 보여주기 싫다. 그럼 그러니까요. 진료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뭐 그 부분만 옷을 뭐 잘라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아까 그 이제 산부인과 사례도 그렇고 이 사례도 만약에 이제 환자가 어떤 거부감을 표시했어요. 네.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불쾌하다. 환자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이제 뭐 이제 거부를 했는데 뭐 우리 뭐 방침상 우리는 뭐 이게 최선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그럼 이 병원에서 진료를 안 받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뭐 그거야 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인격권 침해다. 왜냐면 강제로 벗기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추후에 뭐 병원이나 뭐 이제 의사를 상대로 뭐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환부를 보여주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 무슨 어떻게 진료를 하라. 그거는 좀 너무 같죠. 그러게요. 예. 상식선에서 측면이네. 생각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병원 이야기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최근에 수술실 CCTV 설치가 그 의료인들의 인격권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 한 몇 년간 논란이 좀 심하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2021년 9월 24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법률안을 공포를 했고 이제 유예 기간이 한 2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달이죠. 2023년 9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임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계에서 또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랑 대한병원협회에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헌법 소원을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수술실 CCTV를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나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그리고 인격권 이런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 새로 시행될 법률이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지금 제기를 한 건데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감시를 하겠다 수술하는 것을 이 고결한 의료 행위인데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그래서 의사의 원활한 진료 행위가 위축돼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상시 감시 상태에 놓여 있는 의료진이 집중력도 줘야 될 것이고 반대로 아니면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서 수술 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환자들 역시도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게 수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뭐 녹화돼서 인격권이라든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그리고 이게 해킹돼서 외부로 유출됐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한 인격권 침해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유로 해서 지금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반대로 그 환자분들이 아니 의료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신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 맞아요. 인격권을 위한 그러니까 것이다. 결국 인격 대 인격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헌법소원으로 갔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게 그 부분을 이제 다투는 겁니까? 환자들의 알 권리 뭐 내지는 이제 또 의료인의 어떤 인격권 등 누가 더 이제 비교 형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그러니까 법익과 법익이 충돌할 때 둘 다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에 어떠한 법익이 더 침해되는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덜 침해되는 그걸 비교 형량해서 결국에는 이 입법이 이제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느냐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고요. 뭐 애초부터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제는 이제 뭐 의협 쪽에서는 계속 이런 이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되게 슬프죠. 이런 게 서로 믿지 못하고 그렇죠. 워낙 뭐 대리 수술도 문제가 됐었고 또 이제 뭐 물론 성범죄 같은 것도 문제가 그쵸. 됐었고 의료 사고 일부이긴 같은 하지만. 것들 의료 사고가 문제됐을 때도 사실 CCTV가 아니면 보호받을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지금 이게 모두 출발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또 헌법소원이 제기된 마당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그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 조금 더 살펴보죠. 연예계 악플 문제 이것도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예계 악플 뭐 대부분 욕설이나 뭐 비하하는 발언이거나 근거 없는 소문이거나 루머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명예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는 사실 인간에게는 어떤 생명이나 신체 이런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대한 보호 법익이고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덕행, 명성, 신용 어떤 이런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부터 받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더럽힌다, 뭐 해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격권 침해를 받는 거고 연예인들 악플 테러 당하는 게 인격권 침해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냥 다 악플러들 고소하고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폭언 폭행 저희가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인격권 침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뭐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그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지 직장 내에서도 어느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냥 정당한 업무 지시를 넘어서서 폭언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직장 내에 뭐 이런 뭐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은 뭐 형법상 뭐 명예훼손죄라고 따로 이제 그 죄명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그 형사적인 처벌을 떠나서 오늘은 인격권 침해에 이제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뭐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제 폄훼를 하거나 하는 그런 폭언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제 다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물론 이 사안에 따라 또 다르겠습니다만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손해배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에 민사적인 책임의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건 뭐고 제일 약한 건 뭐예요? 그러면? 제일 센 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침해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반복됐는지 여러 번 있었는지 그리고 일회성에 그 미쳤는지 그리고 그 침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좀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인지 그리고 그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 이런 아하.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뭐 예전에 뭐 유명했던 사건들 같은 거 보면은 뭐 변희재 씨가 김미화 씨 그 개그우먼 김미화 씨한테 친노 종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1,300만 원을 배상하라 뭐 이런 또 판결이 30까지 갔었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저기 진중권 씨도 변희재 씨한테 뭐 듣보를 대부분 잡으라고 그쪽이네요. 해가지고 뭐 아니 근데 말하다 보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로 다양한데 그게 어떤 행위 태양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그렇죠.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 퍼뜨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게는 몇백만 원 그리고 크게는 수천만 원 뭐 1억 원에 이르기까지 결국엔 정신적 그 위자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평론가들은 말 그대로 평론가기 때문에 어떠한 뭐 공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평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비평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어떤 비평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발언을 할 때 이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좀 어떤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이제 아예 그걸 또 명문화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 인격권을 내가 침해 당한 것 같다 혹은 당했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거나 내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렇게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인격권이 침해되는 이 행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폭행을 당했다라면은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협박을 당했다라면 협박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범죄를 구성한다라면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민사적으로는 이 사실 위자료 청구 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아예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적인 손해 이외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위자료에 관한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를 배제하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어떤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어떤 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라면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 행위의 정지나 방해, 뭐 금지 청구권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명문화 시킨다고 아까 말을 하긴 했지만 아직 명문화가 안 됐지만 판례상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청구 소송도 가능하고 그걸 예방하는 청구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도 다 모두 다 가능하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시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주를 청년 주간이라고 부른다고도 해요. 오늘 청년의 날 맞아서 청년들의 열정으로 봉사를 이어가는 봉사단 만나보셨다고요? 네, 오늘은요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고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전남대학교 동아리 아전수제를 만나봤습니다. 이 아전수제는 얼마 전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하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위해 애정을 갖고 꾸준히 돌보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 줍기에서 끝나지 않고 쓰레기를 분류하고 기록하면서 해양 쓰레기 정보 수집 기초 자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남대학교 수산해양산업관광레저융합학과 신임수 교수와 전남대학교 아전수제 장우석 회장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수산해양산업관광레저융합학과 신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수산생명의학과에 재학 중인 장우석이고요. 전남대학교 해양봉사동아리인 아전수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전수제는 아름다운 전세계 바다를 위한 수산 해양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뜻인데요. 그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아전수제입니다. 아전수제는 해양환경 봉사를 하는 동아리로
여수시에 있는 해변들이나 각종 섬들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주운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여수 관광 기념품도 개발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해양 봉사 동아리입니다. 저희 학과 주축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학생들 스스로 여기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먼저 모여서 이미 작년부터 활동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의 교내 지침상 또 더 본격적으로 중앙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려면 지도교수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사실 그래서 좀 탐문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공이 해양 관광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슷한 관광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획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 회원들이 또 제 수업을 또 우연찮게 듣게 되면서 저한테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저도 좋은 취지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모든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쓰레기를 줍는 거는 이제 봉사 활동으로 그칠 수가 있지만 그 쓰레기 줍는 게 하루 종일 줍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쓰레기를 주워서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과정까지도 있지만 지금 여기 아전수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걸 더 활용해서 한 차원 더 산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봉사 동아리로서 이렇게 멈추지 않는 그룹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버려진 이제 전복 껍데기를 가지고 전복 껍데기 안에 그런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넣어서 그런 냉장고 자석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굴 껍질을 빻은 것과 석고 가루를 배합해서 그런 친환경 석고 방향제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해양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그런 설치 미술적인 작품들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전수제라는 동아리를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제 타지에서 여수로 왔는데 여수의 학과가 이제 수산해양 분야의 학과다 보니까 이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봉사활동을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들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또 저희 동아리에는 수산해양 분야 전공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이 직접 그 현장을 보고하면서 나중에 전공을 살려서 그 전공자가 되고 그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런 해양 문제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변화를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학술적으로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접 주운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해양수산부에 이제 보고를 올립니다. 저희가 그럼 보고를 올리면 해양수산부에서 그 해양 쓰레기 관련 그런 정책들을 세우거나 할 때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올리면은 해양수산부에서 확인하고 이제 앞으로 정책 같은 거를 세우거나 할 때 참고로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제 교통이 편리한 곳은 시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쓰레기가 없는 편이고 근데 조금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거나 교통이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정말 많아서 이게 잘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저희가 활동을 몇 번 나가다 보면은 확실히 그 바다가 깨끗해진 그 해변을 또 볼 수 있고 또 요즘에 어싱이라고 해서 해변을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가 해변에 있는 그런 유리 조각들이나 날카로운 그런 쓰레기들을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더 약간 맘 편하게 해변을 맨발로 이제 걸어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또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활동에는 다 아전수제의 기본적인 이념과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바다라는 개념을 갖기가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최근엔 또 반려해변이라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그런 활동들도 있는데 반려해변이라는 것을 내 해변을 내가 반려인으로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동반자 프로그램 개념으로 그렇게 한 대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엄청
같이 뿌듯함을 느끼고는 있고, 우리가 관련된 학과니까 좀 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바라보는 거는 사실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바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그래야 좀 더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좀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연안 정화 활동 위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어서 수중 정화 활동으로 좀 확장을 시키고자 계획을 했었고, 이제 해경 구조대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논의를 해본 결과 좀 가능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지금 해경 구조대랑 저희 아전수제랑 같이 해서 수중 정화 활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합동훈련을 최근에 진행했고요. 지금 1차가 이제 끝나서 앞으로 2차, 3차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안전하게 봉사활동 영역을 늘려서 활동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또 수산생명의학 전공자다 보니까 이제 수산과 그런 해양 산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양 산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폐기물들이 바다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가고 더 정이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해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땐 정말 쓰레기가 많아서 진짜 막 30명, 40명이 가서도 막 다 못 끝내고 그럴 정도였는데, 4번, 5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쓰레기가 없고 마침내는 약간 쓰레기가 없어서 봉사를 못할 정도로 깨끗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희가 하는 그런 작은 활동들이 결과적으로는 되게 큰 것으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해낸 그 성과가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 대학생으로서 대학생이라는 그 위치가 사회적으로 되게 혜택을 받고 기여해야 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없고 하지만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의 열정을 활용해서 그 지역사회에 이렇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부원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보다는 정말 그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그러는 것을 좀 더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9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좀 흐리기도 하고 좀 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